역대급이었던 게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2008년 금융 위기보다 높았고 스코프 베센트는 2.5를 주장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제로 파월이에요. 사실 그 기저에는 미국을 못 믿겠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이야기로 좀 들어볼게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완화됐습니다. 좀 진정은 되고 있고. 근데 또 이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유예가 된 90일 그 사이에서 또 협상을 해야 하는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고 이럴 때 투자자들은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어요? 사실 일단 관세로 인해서 뭔가 나름대로 우리가 전략을 짠다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이번에 트럼프의 오판 그로 인해서 지금 전략적인 후퇴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최소한 뭔가 트럼프가 더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을 바닥으로 이끌은 정도 그 안에서 하겠구나라는 건 분명해 보이죠. 이제 그거보다 수위가 더 높진 않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나름대로 이 안에서 뭔가 협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이 우리가 알고는 이 불확실성이 지난번에 봤었던 4월 초 중순에 있었던 정도는 아닐 거다라는 게 일단은 안심인 것 같아요. 최악의 수위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다. 확인을 한 거죠. 그렇죠? 최근에 수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역대급이었던 게 정책 불확실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2008년 금융 위기보다 높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기업이 파산하려고 했었던 수위보다도 높았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봤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트리거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에서 나름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안에 뭔가 트럼프의 어떤 전략이 숨어 있다라면 우리가 볼 때는 일단 전저점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객관적이라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벌써 지수는 지난 4월 2일에 빠졌던 수준까지는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럼 일단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회복이 된 건데 그럼 그 이상으로 뭔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협상이 빨라야 되는데 그건 조금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이제 아직까지 협상을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협상을 했다 안 했다 보다도 그래서 미국이 뭘 하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이 이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그 결과물들 있잖아요. 이게 무엇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미국한테 요구하는 게 그래서 뭘 원합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본과의 회담에서도 일본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먼저 제안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서로 동상이몽해요. 완전히.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질러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 아웃라인은 있지만 구체적인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협상 테이블도 없어요. 아시겠지만 이미 미국에서 중국과 협상을 해야 될 협상 담당자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현재 또 중국에 나가 있는 미국 대사도 지금 상원에서 인준도 안 돼 있고 뭐 그런 식이다 보니까 뭔가 우방을 먼저 하겠다. 이게 또 뭐 계획된 전략은 아닐까요? 그건 계획된 전략이죠.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결국은 중국을 쳐야 되는데 중국을 치려면 일단 우방 국가의 뭔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이 우방 국가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겠다 이런 생각을 스콧 베센트 장관이 하고 있고 이게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발표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방국들과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방국들한테도 내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이제 비춰준 거고 그래서 회담이 빠르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죠. 그렇죠. 생각보다는 길게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90일밖에 없는데 90일도 이미 또 그 이전에는 할 거는 같은 게 이 90일이 단순 90일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여러 사고를 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먼저 협상을 했던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득을 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국가들한테 미국한테 뭔가를 줘야 되겠구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저렇게 전면 관세를 할 경우 보편 관세는 2.5%로 부과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가 아니라 스콧 베센트는 2.5를 주장을 해요. 와, 10% 하다 2.5%가 확 다른 거예요. 공짜처럼 느껴져요. 확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부과를 해놓고 나면 미국은 최소한 뭘 했어야 되냐면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모든 품목에 다 부과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이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조업에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죠. 본인들이 화장지 만들고
뭐 아니면 펄프가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최소한 뭔가 이런 관세를 부과했었을 때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 방안은 마련해 놓고 예컨대 뭐 중국을 제외한 뭐 우리가 인도라든가 아니면 베트남 같은 국가를 조금 열어준다든가 여러 가지 미국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하고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나니까 90일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 피해를 모든 것들을 미국의 소비자들을 고스란히 안아요. 그러면 이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안았을 때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럼 미국의 협상력이 있을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때도 이 소비자분들께서 미국의 국민들이 트럼프의 큰 뜻을 알고 걱정하지 마. 내가 뭐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감내 가능한 거니까 정말 중국을 한번 그 굉장히 압박을 해봐라고 할 거냐는 얘기죠. 시민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시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스스로 불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오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이상하게 했고 너무 허점이 많은 거야. 아니 이렇게 가면 누가 보더라도 쉽지 않을 건데 그래서 이건 저희들 얘기뿐만이 아니라 지난 주말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공식적으로 기사가 났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패를 보면 중국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을 놓고 보면 미국도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단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이 트럼프의 이번 전략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욕이 앞선 거 아닌가 아니면 또는 우리가 읽고 있는 피터 나바로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 나머지 결국 미국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었던 패를 지금도 물론 유리는 하지만 그죠? 더 얻어낼 수 있었던 것들을 조금 더 덜 얻어내게 되는 또 협상력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었던 패를 스스로 치고 오히려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어질어질합니다. 예. 그래서 참 오판을 하면 안 되고 정책적으로 그렇죠. 특히나 그러려면 이제 판단력이 중요하고 판단력을 하려면 역시 맑은 정신으로 두뇌, 눈, 활력까지 한 번에 YG 부스터가 필요합니다. 이거 좀 드세요. 와 계시는 분들한테도 YG 부스터 좀 하나씩 주시죠. 뒤에 있지 않아요? 저는 마음 같아선 트럼프 형님한테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예. 왜냐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맨날 모니터 보고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눈 건강 중요하고 혈액순환, 두뇌 건강 중요하고 또 활력이 있어야 컨디션이 좋아야지 판단력도 좋아진다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재밌는 게 지금 트럼프가 부르짖고 있는 게 마가잖아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바꿔 얘기하면 지금 미국이 위대하지 않은 거거든요. 옛날 같지 않은 거잖아요. 옛날에 미국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힘이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뭐 여전히 대단하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트럼프가 취했었던 모든 정책 안에는 예전의 미국을 감안하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옛날의 미국. 옛날의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거대한 소비 국가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들 나한테 물건 안 팔면 죽잖아. 이런 개념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네. 실제 그게 피터 나바로의 주장이에요. 피터 나바로가 이분이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이지만 다소 아쉬운 게 있다라면 생각이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 계세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저희들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인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꼭 정책을 잘하는 게 아닌 게 이게 뭔가 중심을 잡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에 너무 그 좁은데 이렇게 빠져 계시면 굉장히 시장이 달라지고 아니면 오판하는 걸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좀 많이 목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터 나바로는 학계에서도 이단화했었어요. 저 사람 2년만 있는 사람이지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게 원래 학계에서도 굉장히 정설이었었고요. 그래서 트럼프랑 더 잘 어울리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그래서 깜빵에도 갔다 왔잖아요. 얼마 전에. 그죠? 우리가 알고는 불법으로 그죠? 그 이번에 난입했었잖아요. 의회 난입. 그때 연루돼 가지고 뭐 깜빵에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생각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굳어 있는 게 이번 피터 나바로의 여러분들 정신 세계를 보면은요. 미국과 무역을 해서 흑자나는 국가는 다 적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전부 다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대단히 강하지만 이젠 중국을 상대하려면 미국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동맹들이 같이 뭉쳐줘서 압박을 해줘야 가능한 건데 본인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인 거죠. 그죠? 본인들은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 내는 국가들은 다 적이에요. 그럼 한국도 적이고 일본도 적이고 EU도 적인 거거든요. 우방도 없고. 자, 그러면 우방도 없이 다 적으로 돌려놓고 나서 중국을 압박을 하겠다.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게 과거의 미국이면. 과거의 미국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은 그러기엔 중국이 너무 크기도 했고 미국의 힘이 여전히 강하지만 미국의 힘만으로 중국을 완전히 쓰러뜨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에서 차지한 제조업 비중이 높거든요. 다른 국가들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앞뒤가 안 맞는 미국의 무역 흑자 국가는 전부 다 적인데 우리를 적으로 돌려놓고 중국을 압박할 때 다 동참하라고 가면 스스로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뭔가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정책들을 잘 보면 얘기해요. 피터 나바로한테. 야 피터 나바로야 네가 생각하는 관세 부과는 좋은데 그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결국 물가가 오르고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터 나바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미국이란 나라는 엄청나게 소비 국가고 저 나라는 즉 한국은 또는 중국은 우리가 아닌 일본은 미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국가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를 부과해도 그들 국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물건 가격을 낮출 것이다. 제품 가격을 낮출 것이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해요. 이게 피터 나바로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립이 되려면 이번에 관세 부과를 전체 다 합쳐서 10% 이상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스콧 베센트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 관세도 많이 안 하고 상호 관세도 그 정도 안 했었으면 그분 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20%가 되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다. 그 얘기가 맞지만 그 이상이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이게 제품 가격이 오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그걸 비싸게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하는 회사한테 야, 나 이제 임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요즘 물건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나도 임금을 더 봐야 되겠어. 그래서 임금 이상으로 같이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물건 또 오르고. 그래서 나바로가 생각했었던 거는 사실상 어느 정도 이 환경에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환경 안에서 뭔가 이런 정책을 썼을 때는 그래도 본인이 생각한 바로 상당 부분 갈 수는 있었지만 지금은 본인 스스로도 그걸 뛰어넘는 그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던 거고 요거는 피터 나바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렁큰 밀러라고 알고 계시죠? 드렁큰 밀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 이상은 오바였다. 이건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제롬 파월이요. 제롬 파월 의장이 왜 3월에 얘기했었을 때 3월에는 분명히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3월에는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고 그 일시적인 건데 대신에 그게 일시적이란 증거 즉 뭐 기대 인플레이션 좀 고정되는 거 요것만 확인이 되면 내가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바꿨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월이 지금 날라치고 파월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유인 건데 결국 이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월이 주장은 딱 하나예요. 너무 올렸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세 예상보다 너무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든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의 이중 책무 중에서 물가도 중요하고 고용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일단 물가부터 먼저 오를 거니 이런 영향들을 다 고려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지 함부로 금리를 내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특히 이분이 3월하고 말 바꾼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3월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3월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설문 데이터는 별로 고려 안 해도 돼. 우리가 예를 들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ISM 서비스 지수 이런 것들은 다 설문지표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라 크게 고려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말을 바꿨어요. 이젠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네가 그 물가를 관세를 너무 많이 올렸어요. 말끝마다 놓고 보면 핵심이 그거예요. 관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보다도 너무 많이 올렸고 그래서 기존에 3월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생각을 나는 가지게 됐고 더 중요한 건 관세 부과돼서 그럼 협상이 됐느냐는 얘기죠. 여전히 협상은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니 나는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보다도 너무나도 높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혹시 관세에 관련해서 오늘 그 방송 오신 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잘못 올리고 나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내각들도 아니면 파월도 아니면 다른 데서도 그 정도까지 용인하는 수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거는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그것도 뒤에 일은 생각지도 않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계산도 안 하고 왜냐하면 실제 이게 결정이 된 게 발표 3시간 전이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트럼프 스스로 얘기를 했었었고 그럼 내각은 뭐 했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라는 얘기밖에 안 했다는 거죠. 이게 공식 기사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었던 그 판넬, 예, 그거 준비했겠죠. 상무부에서 지침서로 내렸던 거랑 또 숫자가 막 다르기도 했었고, 숫자도 다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조금 더 이제 시장 안쪽으로 좀 들어가 네. 볼게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매도 우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달러가 굉장히 약세고 예.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있고 1,400 이제 10원대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환율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이제 들어올 만도 한데. 근데 또 이제 본국이 또 위태롭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못 사는 것 아닐까. 이 수급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환율은 이전하고 좀 다른 모습인 거죠. 결국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원래 보통 위기면 달러가 좀 강세를 가야 되는 건데 달러가 강세를 가는 이유는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죠. 네. 야, 시장이 위험하면 미국이 최고지 라고 들어갔는데 지금 상황은 미국도 못 믿겠어 라고 해서 미국 자산도 팔고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올라가고 있는 건 금 가격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금이 뜨고 있는 거는 뭐 무슨 뭐 실질 뭐 우리가 우리가는 실질 물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하지만 네. 뭐 중국 중앙은행이 샀네, 인도 중앙은행이 샀네 그런 건 수급적으로 맞는 얘기긴 하지만 네. 사실 그 기저에는 미국을 못 믿겠다. 미국이 정말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장 기축 통화로서의 국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있는 게 우선적인 문제가 작용했다라고 네네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이런 정책적 불확실성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를 줄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돈을 쓰는데 너무 불안해. 또 하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야 지금은 투자 시기가 어려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거든요. 그러면 투자도 뒤로 미뤄질 거고 우리가 소비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 지금은 시장의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둔화를 이미 반영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나름대로. 그래서 경기 둔화를 반영하다 보니 나름대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왜 이게 끝이면 자신 있게 들어올 텐데 이게 혹시 길어지면 경기 둔화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은 없는 거죠. 그렇죠? 다만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에 미국 시장 급락은 경기 침체도 반영한 수지긴 해요. 일정 부분 경기 초기 침체 정도는 반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뭐 나름대로 경기가 일부 둔화가 되고 약간의 초기 침체 징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면 전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그 뒤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자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액션을 강하게 취하기는 좀 어렵고 뭔가 그 정도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확실한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을 보자. 그래서 그 증거를 보자라는 것들이 결국 협상을 통해서 어떤 선제적인 게 나오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좋든 싫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협상이 어느 국가라도 타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관세 부과가 변제가 된다라면 상호관세요. 상호관세 그렇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시장에서 뭔가 그래도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전에까지는요. 반전의 계기가 연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물가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10% 초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정도면 연준이 이 정도면은 물가는 일시적이고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고용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을 바꿨었을 때 네네네. 그게 4월 정도 어느 정도였었을 때 뭔가 반전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높아진 이 관세 이걸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도 그렇고 시장의 계획이 다 틀어졌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러니까 연준만 나오면 이거 장땡 잡았다 그건 라고 할 수 있었던 확실했었어요. 건데 네. 근데 그 이전에 상호관세가 지금 또 연준푼이 더 봐야 밀린 하는 거죠. 거고. 그리고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트럼프 정책은요. 모든 정책들이 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쓰면 이게 안 되고 이거 쓰면 이게 안 돼서 그걸 다 같이 쓰잖아요. 그럼 그냥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쪽으로 가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걸 한 거예요. 전부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답답한 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관세도 부과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책이 하나도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재정에 대한 어떤 그 우려 또는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여전히 감세는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감세를 하는 상황에서 만약 경기 침체가 오면은 미국이 재정 적자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요. 국채 물량이 많이 쏟아지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쓰면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더 웃긴 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환율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하면 달러가 강세로 갈 줄 알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의외로 생각보다 위안화를 절하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일부는 하지만 크게는. 네.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들이 유리하니까. 보세요. 예전 같으면 관세가 조금만 오르면 중국도 위안화를 조금 절하를 해서 돈의 가치를 낮추면 중국 제품 가격이 낮아지니 네. 뭐 중국도 수출이 나쁘지 않을 거고 미국도 물가가 안 오를 건데 100% 뭐 이 정도 되면은요 중국 입장에서는요 수출할 생각이 없게 돼요.
뭐 120, 144%면 수출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럼 위안화 절하를 택할 필요가 없죠. 그럼 뭘 할까요? 너무 우리가 수출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내수라는 걸 더 키워야 되는데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은 위안화를 절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입 물가를 낮추고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오르는. 그러니까 트럼프 방법하고도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들이 조금 또 한국도 그렇고 달러는 좀 강세가 될 거야. 또는 원화는 약세가 될 거야. 또는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로 갈 거는 그림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 그렇죠. 뭐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위안화 절할 필요가 없네. 오히려 위안화 절상으로 가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미국의 물가가 더 오르는 거예요. 미국은 더 비싼 중국 물건을 들여와야 되니 악순환으로. 예,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생각한 모든 것들이 앞뒤가 계속 안 맞아 들어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이 더 불리해지는 그런 역할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약간 미국 편이 아닌 그렇죠. 미국 편이 아니죠.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고 다른 나라 편인. 왜냐하면 본인 대통령 4년밖에 못 하고 그렇죠.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약간 그럼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까? 약간 좀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응을 지금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번에 대응을 가장 잘 하셨던 분들은 불확실성 때 아무것도 안 한 게 제일 잘한 부분들이고요. 예, 두 번째는 제일 불확실할 때 사셨던 분들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했으면 되게 나이스한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쵸. 문제는 그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지수가 낮으면 괜찮은데 이미 관세 부과 이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조금 회복한. 예. 회복했잖아요. 그럼 네. 그 이상으로 뭔가가 보이려면 아직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생각보다 주도주와 관련해서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해서 저희가 그 FN 가이드에서 리타민이라는 서비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애널리스트 리포트 더 간편하게 보실 수 있는 거. 그거를 2주 동안 무료 혜택 드리고 있고 또 그 이후에도 50% 평생 할인 이 이벤트 저희랑 같이 또 진행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고정 댓글 보시면은 그 리타민의 무료 서비스